시장은 당신이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비이성적일 수가 있다. 경제학의 거두 존 메이너스 케인스의 말입니다. 미국에서 경제가 좋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정작의 금융시장은 웃지 못했죠. 어쩌면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이 보통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이 줄어들면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다들 좋다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였다라는 거.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바로 그 좋은 뉴스였는데요. 이 비농업의 부분 일자리가 무려 13만 개가 증가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의 2배에 가까운 깜짝 증가를 기록을 했고 실업률도 4.3%로서 예상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역시 미국 경기 탄탄하다 이렇게 환호할 만한 소식이겠지만 정작 미국 월가랑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라는 거. 국채 금리가 튀었고요. 뉴욕 증시는 오히려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산들도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뉴스가 오히려 현재 시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미국의 연준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이 살짝 들뜬 분위기였던 것도 맞아요. 작년 당시 연준이 3번이나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이제 긴축 사이클 끝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서 물가도 잡혀갔죠. 그리고 경기까지도 다소 냉각이 되면서 머지않아서 연준이 돈줄을 다시 풀어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2026년 올해 들어서는 3월쯤 되면은 혹시나 이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 상당수가 단기 금리 인하 베팅에 무게를 두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렇게 높아진 기대감을 단숨에 깨버린 게 바로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였다라는 거. 일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요. 실업률까지도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반가운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가 이 정도로 괜찮은데 이거 굳이 지금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연준 차원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물가지표, 고용지표. 그 중에 고용지표가 이 정도로 좋다 하면 적어도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미국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측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는 데이터에 달렸다. 즉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시장에 나온 데이터가 너무나도 뜨거웠던 겁니다. 이러니까 연준이 3월 달에 갑자기 금리를 내려줄 거다. 이런 기대감은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번 이슈의 핵심은 연준이 당분간 금융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는 현실이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저렴하게 돈을 빌릴 기회, 유동성 파티, 당장은 없다라는 신호가 온 겁니다. 이 소식에 금융시장의 돈의 흐름도 빠르게 방향성을 틀었다라는 거. 이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요.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뛰어 올랐습니다. 이 단기 금리 전망에 대해서 반영하는 지표인 건데 연준이 금리 안 내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미리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달러 가치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가져갈수록 달러 자산도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고 약세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좋은 경제 뉴스가 나오면요. 보통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돈 안 풀겠다는데 굳이 위험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도 슬쩍 겹쳤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고용 호조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세계 최강이니까 당연히 우리 금리가 가장 낮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는 공개 압박인 셈이겠죠.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3.5에서 3.75%포인트인 기준금리에 대해서 쉽게 움직일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를 약간 웃돌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고용까지 튼튼한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키면서 정책은 우리 기준대로 간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현재 시장은 더더욱 연준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가 그런 미국 연준의 스탠스를 한층 더 확고하게 만들어준 셈인 거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3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이런 예상들이 기정사실로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워치 지표를 봤을 때 3월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고용지표 발표 전에는 80% 남짓이었는데요. 발표 직후에 9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거의 모두가 이번에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옮겼다는 뜻인 건데 심지어 3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이제 6%도 안 된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미국 연준이 빠르게 돈을 풀어줄 거란 기대감은 접자 이런 쪽으로 시장 생각이 완벽하게 기울어 버렸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 꿈이 뒤로 밀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을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2025년 말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1월 초 들어가지고 부쩍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비트 가격이 10% 넘게 상승해서 7만 달러 초반대까지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준이 곧 돈을 풀면은 이 디지털 자산에도 봄바람 부는 거다, 이런 기대감이 존재했었는데 1월 말 2월 초에 접어들면서 그 상황 자체가 급변해 버렸습니다. 지난 1월 말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긴 했었지만요, 추가적인 힌트를 주지 않으면서 시장이 살짝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어서 2월 초에는 다른 악재들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툭툭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지난 2월 7일경에는 62,8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산산조각나는 듯했죠. 그리고 그 뒤에 주말 사이에 약간 회복해서 7만 달러 가까이 다시 올라오나 싶었는데 바로 이번에 미국 고용 뉴스가 덮치면서 현재 시점 비트코인 가격은 1억 라인까지도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연준의 돈줄 조이기 지속 신호 한 방에 암호화폐 시장도 기대감을 다시 접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건데, 알트코인 쪽 낙폭은 더욱더 컸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 하루 만에 3%, 4%씩 하락하면서 비트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고, 위험 선호 심리가 확 사라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일수록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때 3조 달러 가까이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낮은 수준까지 수축했습니다. 이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이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죠. 그리고 시장 심리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이런 변화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도의 공포장인데 지금 딱 그 상태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중립에 가깝던 이 지표가 현재 10 전후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크게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이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변화가 존재해요. 가격 급락과 함께 무기한 선물의 펀딩 금리가 살짝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숏포지션, 즉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 약간 우위로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의 가격이 더 눌릴 거라고 보는 트레이더가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 등락을 넘어가지고 더 재밌는 변화는요, 이 비트코인과 전통 자산 간의 관계도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는 오히려 금 가격과 비슷한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1월 중순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의 30일 상관계수가 0.2도 안 될 만큼 낮아졌고, 반대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성은 비교적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 고용 발표 이후에 금값이 온스당 5,100달러 선으로 뛰면서 1.3%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도 이날 초반엔 떨어지다가 나중에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금 움직임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수치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비트코인이 이전처럼 기술주랑 똑같이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새로운 국면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여기는 심리가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하락의 구조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보통은 네트워크 이용자 숫자도 늘어나는 법인데 지난 1월 달에는 오히려 일일 활성 주소 숫자가 약 6%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최근 한 달 내에 활성화된 비트코인 공급량은 7% 정도 증가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새로 유입된 투자자, 신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장은 아니었고 기존 보유자들 사이에서 코인 이동과 매매가 이루어진 장세였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갑에 잠자고 있던 코인들의 일부가 거래소로 이동하는 적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장기 보유자들이 조금씩 매도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새로운 개인분들께서는 대거 몰려들어가지고 가격을 밀어올린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반이 탄탄할 리가 없습니다. 이 반짝 상승처럼 보여도 쉽게 풀린 돈이 없이 기존 판돈 안에서 돈잔치한 격이라 가지고 작은 충격에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작은 충격이 미국 고용지표라는 외풍으로 찾아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고스란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돈을 언제 풀지 모른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당분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연준이 긴축을 늦추지 않고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어쩌면 자산시장 전체가 더 큰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 기업 이득이 줄어들고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정말로 나중에 가서 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준이 일찍 돈 풀기를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남은 시나리오는 경기가 꺾여가지고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돈을 푸는 상황들, 이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달갑지 않아요.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같은 것들은 이 호재보다는 폭풍 뒤의 고요처럼 이렇게 찾아올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가 투자자들한테 쉽게 풀릴 돈은 당분간 없을 거다, 이런 냉엄한 현실을 일깨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이 작년 말부터 조금 안일해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연준이 물가 잡기에 성공을 했고 머지않아서 착하게 금리를 인하해줄 거다, 일종의 희망 회로를 모두가 돌렸었죠. 저도 역시 연준 측에서 결국에 올해 중반부터 금리 완화적인 기조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이번 지표를 계기로서 최소한 앞으로 몇 달 정도는 연준이 움직이진 않겠구나, 이렇게 확인한 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선 이렇게 견조한 고용이라면은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시장이 긍정적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버텨주면 기업 실적도 덜 나쁘고 큰 위기만 없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서도 서서히 매수세가 쌓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동성의 직접적인 힘을 무시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3개월, 6개월 동안 연준이 통화 완화를 보류하면서도 시장의 유동성의 진공 상태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창구가 막혀있고 또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은 시장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을 더 질 이유가 없겠죠. 이런 국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도 뚜렷한 추세를 만들기보다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거나 이 최악의 경우에 작년 말처럼 서서히 눌려나가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손을 드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향후에 두어 달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2% 가까이 뚝 떨어지거나 이 금융 시스템에 돌발 변수가 생겨서 연준이 급격하게 완화로 돌아서야 되는 사태가 온다면은 그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들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결국에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미국 연준은 시간을 벌었고요. 지금 시장은 그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번 이슈의 본질은 연준이 지금 당장은 돈을 풀 생각이 없다, 이 한 가지 메시지로서 귀결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시장을 관통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을 살펴봤고요.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은 기업들, 채굴자들, 투자자들까지도 모두 다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런 상황들은 우리한테 한 가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로 헤드라인보다 뉴스가 돈의 흐름에 미칠 영향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비슷한 경제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숫자 그 자체보다도 이 소식이 연준의 태도랑 스탠스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시중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먼저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리랑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큰손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면 시장 반응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내가 바꿀 수가 없지만 그 대응은 내가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준비가 결국에 수익의 차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외면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막상 계좌가 빨갛게 변하면 많은 분들께서 차트를 안 보시거나 생각 자체를 피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섭다고 멈춰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고 오르고 다시 반등하고 또 흔들리는 이런 흐름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바로 이거 하나뿐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나는 분할 매수를 할 건지, 관망을 할 건지, 비중을 줄일 건지, 또 시장이 올랐을 때 나는 욕심내지 않고 분할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또 들고만 있을 건지, 이게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영역인 건데 이런 준비를 안 해두시니까 매번 즉흥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똑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비트 1억 6천일 때 조금이라도 팔아놓을 걸, 리플 4,900원 갔을 때 정리 좀 해놓을 걸, 이더리움 그때 절반만 좀 덜어낼 걸, 이런 말들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후회를 깨달았을 때 이미 차트가 한참 내려온 뒤라는 거고, 이 시간이라는 게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 팔 걸 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아쉬웠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반등장 오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커뮤니티가 들썩인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10명 중에 9명은 지금의 불안감, 지금의 다짐들, 반성들, 이 모든 것들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말을 해요. 이번엔 다르다. 더 올라간다. 아직 이제 시작이다. 그러다가 또 고점에 못 팔고 또 다시 하락장에서 괴로워하고 이 사이클을 몇 년째 반복을 하십니다.
투자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은 차트 싸움이 아니라 욕심과 본능과의 싸움인데 시장 구조 자체가 우리 원칙을 흔들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다렸던 시간, 이번에 더 갈 것 같은 기대감, 남들이 다 벌었다는 소식, 조금만 덜하는 욕심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내가 세우던 원칙을 스스로 깨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원칙 매매가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 계좌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그때야말로 지금의 이 하락장의 기억을 꼭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때 힘들었지, 그때 팔지 못해서 후회했지, 또 다시는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말자 했지. 이런 기억들 붙잡고 상승장에서 분할 매도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은 그때부터 내 투자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별 대응을 준비해 두고 상승에는 매도 계획을, 또 하락에는 매수 계획을 미리 세워둘 줄 아는 거. 그게 결국에 멘탈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감정을 못 믿는다면 차라리 쉽게 목표 타점을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올라갈 때 오를 거라는 생각에 여러 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게 반복되고, 또 그게 반복될까봐 무섭다면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 차라리 목표 타점을 걸어놓으면서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무리하게 한 방에 큰 비중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하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결국에 오래 버티는 사람, 그리고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킨 사람이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